축소라니요. 당해보고도 모릅니까? 주한미군 축소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축소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내 들려고 하자 상상을 초월하는 역풍이 미국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워싱턴 안팎에서 한국은 이제 필요 없다는 무시 섞인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지만 미 국방부 출신 전략가가 쓴 단 한 줄의 보고서가 유출되자 미국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을 빼면 미국이 무너진다는 충격적인 경고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트럼프조차 이 보고서를 보고 단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요. 수천 년간 900번의 침략을 이겨내며 대륙과 해양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지정학적 마스터키가 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신의 요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동아시아, 저 거대한 대륙의 끝자락에 반도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위로는 중국이 내려다보고 있고 바다 건너엔 일본이 버티고 있죠. 북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강대국 셋이 숨을 들이쉬면 바람이 닿는 자리, 내쉬면 파도가 치는 자리. 저는 27년 동안 그 자리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관리 가능한 위치, 대체 가능한 전진기지. 필요하긴 하지만 빠져도 돌아가는 톱니바퀴라고요. 제 이름은 콜트 하트먼입니다. 미 국방부 전략평가국에서 동아시아 억지력 설계를 총괄했던 사람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디서 충돌이 터지고 얼마나 빨리 번지고 몇 명이 죽는지 그걸 전부 숫자로 바꿨습니다. 제 보고서 한 줄에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었고 수십억 달러짜리 예산안이 수정됐고 동맹국 간의 합의가 뒤집어지기도 했죠.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한테 동맹이란 신뢰가 아니라 좌표였고 우정이 아니라 효율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한국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제 분석 모델에서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방 거점, 북한 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완충지대,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일본 기지와 괌 기지 사이를 잇는 중간 다리 정도였죠. 중요하냐고 물으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필수냐고 물으면 저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한 건 트럼프의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군대를 주둔시켜야 합니까? 줄여도 됩니다. 아니, 줄여야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안쪽은 조용했습니다. 놀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백악관 복도에서는 벌써 몇 달 전부터 같은 이야기가 돌고 있었으니까요. 국방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 NDS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방위 전략이라고 하죠. 미국이 어디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어떤 위협을 최우선으로 놓고 전 세계에 흩어진 동맹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상위 설계도입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 문서가 바뀌고 이 문서가 바뀌면 항공모함이 움직이고 기지가 열리거나 닫히고 수만 명의 병력 배치가 달라집니다. 미국 국방의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NDS를 재편하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중국을 핵심 경쟁자로 명시한 상태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그 논의 한복판에서 한국의 위치는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우선순위 목록에서 한 칸씩 또 한 칸씩 내려가고 있었죠. 저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워싱턴 외곽의 한 건물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공식 전략 세션이었죠. 공식 회의가 아닙니다. 기록도 남지 않고 참석자 명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아실 겁니다. 전직 장군, 국방부 고위직 출신, 싱크탱크의 핵심 인물들, 공식 석상에서는 절대 안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외교적 수사 같은 건 필요 없는 자리죠. 화장을 벗고 진짜 속내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날 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어디를 자를 것인가.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제임스 켈러헨이었습니다. 전직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죠.
켈러헨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탁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 한국은 감정적 동맹이야. 아무도 안 끊었습니다. 켈러헨이 이어갔죠. 한국전쟁 때문에 묶인 관계라고. 70년이 넘었어. 전략적으로 보면 일본이 훨씬 안정적이지. 기지 인프라도 좋고 해상 접근성도 비교가 안 돼. 켈러헨이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습니다. 서울 좀 봐. 휴전선에서 겨우 50km야. 북한이 장사 정포만 쏴도 수도권이 마비되는 구조인데 그런 도시의 핵심 자산을 묶어두는 게 전략입니까? 그 말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리사 모건이 노트북을 열며 바로 받았습니다. 국방부 정책 차관보를 지낸 인물이에요.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그 예산이면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서태평양에 추가 배치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고정 자산에 돈을 묶어두느니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켈러헨이 손가락을 딱 가리키며 받았죠. 그거야. 항모 전단이면 되잖아. 움직이니까. 오늘은 대만 해협, 내일은 남중국해, 필요하면 동해까지. 한국은 뭐야? 고정이야. 그 자리에 박혀 있는 거라고. 고정된 자산은 뭐다? 켈러헨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타격에 취약하다. 모건이 끄덕이며 덧붙였죠. 더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 보세요. 한반도는 대만보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중국이 진짜 원하는 건 대만이에요. 대만 해협을 장악하면 서태평양 전체 물류가 중국 손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거기에 집중해야 해요. 한반도에 발이 묶여 있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방 안 분위기가 한쪽으로 확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용이 크고 위치가 위험하고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이게 거의 합의처럼 굳어지고 있었죠.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빌 맥킨타이어가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전직 합참 전략기획부장 출신이었죠. 이 방에서 가장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잠깐! 한국을 빼면 북방 억지선은 어떻게 유지할 건데? 켈러헨이 피식 웃었습니다. 일본이 있잖아. 오키나와, 요코스카, 미사와. 기지가 몇 갠데. 맥킨타이어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일본은 해상이야. 바다에서는 강하지. 그런데 대륙 쪽 압박은 중국이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일본이 그걸 막아? 켈러헨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시나리오가 다르지. 중국의 1차 목표는 대만 정면이야. 한반도 쪽으로 내려오는 건 후순위라고. 맥킨타이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후순위라. 우리가 후순위라고 판단한 곳에서 전쟁이 터진 적이 몇 번인지 기억나나?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켈러헨은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고 모건은 노트북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봤습니다. 콜트. 당신은 27년 동안 이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잖아. 어떻게 봐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왔습니다. 켈러헨도, 모건도, 맥킨타이어도. 저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테이블 위 지도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합니다. 잠깐 멈췄다가 이어갔죠.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켈러헨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거봐? 콜트도 같은 생각이야. 모건이 고개를 끄덕였고 방 안에 안도하는 듯한 공기가 퍼졌습니다. 답이 나왔다는 분위기였죠. 27년 경력의 억지력 설계 전문가가 동의했으니 더 논의할 것도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맥킨타이어만 달랐습니다. 팔짱을 낀 채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콜트, 한 가지만 물어보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모델에서 한국을 빼보긴 한 거야.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빼볼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요. 맥킨타이어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를 돌아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빼보지도 않고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야? 27년 동안 데이터로 판단하던 사람이? 그 한마디가 묘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원래 신중한 사람이니까요. 언제나 한 박자 느리고 늘 한 가지 더 확인하려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그게 비효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비중을 재검토한다. 일본 중심의 억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대부분이 동의했고 진지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켈러헨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콜트, 오늘 깔끔했어. 당신이 정리해주니까 편하다니까.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데이터가 정리해준 겁니다. 켈러헨이 웃으며 차에 올라탔고 저도 제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다가 맥킨타이어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빼보지도 않고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야?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한국은 늘 모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빼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원래 거기 있는 거였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였고, 굳이 빼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상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빼보지 않았을까?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맥킨타이어의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지고 켈러헨의 웃음소리가 겹쳐졌다 흩어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시뮬레이션 파일을 열었죠. 동아시아 억지력 모델, 제가 10여 년에 걸쳐 만들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온 시스템입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변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 그 칸이었죠. 빼볼까? 아직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묘하게 망설여지고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죠. 불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도 맥킨타이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빼보지도 않고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야? 사무실 문을 열고 불도 안 켜고 컴퓨터부터 켰습니다. 오래된 시뮬레이션 파일을 열었죠. 동아시아 억지력 모델. 제가 10여 년에 걸쳐 만들고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온 시스템입니다. 수백 개의 변수가 들어가 있고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돌릴 수 있는 모델이죠. 커서가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변수 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 그 칸이었죠. 엔터를 눌렀습니다. 한국이 빠진 모델이 처음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딩바가 천천히 차올랐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긴장은 없었습니다. 확인 작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과는 뻔하다고 봤습니다. 한국을 빼도 일본이 있고 괌이 있고 항모 전단이 있으니까 숫자가 그걸 증명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멈췄습니다. 일본 단독 방어선의 붕괴 확률이 수직으로 치솟아 있었습니다. 동중국해 전체의 균형이 틀어져 있었고 동해와 서해의 해상 통제권이 불안정 상태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극동 함대의 활동 방향까지 넓어져 있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류다.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가 아니라 절반만 줄이는 조건으로요. 나머지를 일본에 재배치하고 괌과 하와이 기지의 대응 속도를 높이는 보정값까지 넣었습니다. 최대한 유리하게 깔아준 거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 항모 전단 2개를 추가 배치하는 시나리오까지 넣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죠. 같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조건을 바꾸고 변수를 수정하고 시나리오를 재설정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빠진 모델은 동아시아 억지 구조가 붕괴하는 쪽으로 수렴했습니다. 어김없이, 예외 없이.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를 거는 건 상식밖이었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렸습니다. 5번째에 끊어질 뻔했는데 받았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맥킨타이어였습니다. 잠에서 덜 깬 목소리였죠. 빌, 나야. 콜트. 콜트? 지금 새벽 3시야. 무슨 일이야?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입을 스치는 소리가 났고 맥킨타이어가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느껴졌죠. 빼봤어? 빼봤어. 몇 번이나? 7번. 맥킨타이어가 낮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웠죠. 7번이나 돌리고도 인정이 안 되던 거야? 솔직히 말하면 6번째까지는 모델이 틀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7번째는 저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7번째에서야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어. 전화 너머로 맥킨타이어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 억지선이 무너져. 전부 다. 한국을 빼는 순간 동해 통제권이 불안정해지고 중국 북방 압박이 완화되면서 그 여력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 러시아 극동 변수까지 확대되고 일본 혼자서는 못 막아. 항모 전단은 넣어봤어? 2척이나 추가 배치했어. 그래도 안 돼. 바다 쪽은 조금 나아지는데 대륙 쪽 억지선은 여전히 무너져. 맥킨타이어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지. 항공모함은 바다 위를 달리잖아. 대륙은 안 움직여. 바다에서 아무리 강해도 땅에서 밀고 오는 걸 어떻게 막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저는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요? 켈러헨이 항모 전단이면 된다고 했을 때 저도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움직이니까 좋다고. 고정 자산보다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항모가 아무리 빨라도 대륙 한가운데를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였습니다. 빌,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 당신은 언제부터 알았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맥킨타이어가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땅을 직접 밟아본 날부터. 뭘 봤는데? 산을 봤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산? 그래, 산. 콜트, 너는 한국을 위성 사진으로만 봤잖아. 나는 직접 걸어봤어. 의정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 봤고 철원에서 산맥을 따라 걸어봤어. 그때 알았지? 이건 그냥 땅이 아니라고. 무슨 뜻이야? 맥킨타이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봐. 산맥이 솟아 있어. 그 산맥을 넘으면 강이 나오고 강을 건너면 또 산맥이 나와. 산, 갱, 산, 갱. 이게 겹겹이 반복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서너 겹이야. 저는 컴퓨터 앞으로 다시 몸을 당겼습니다. 시뮬레이션 화면을 닫고 위성 지형도를 열었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확대했습니다. 잠깐, 지금 지도 열고 있어. 열어봐. 그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로를 따라가 봐. 저는 맥킨타이어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압록강에서 시작해 남쪽으로요. 산맥의 줄기가 보였습니다. 그 사이를 가르는 강줄기가 보였고 다시 솟아오르는 산맥이 보였습니다. 보여? 보여. 어디를 통과하든 그 패턴이 반복될 거야. 침공하려면 산을 넘어야 하고 산을 넘으면 강이 막고 강을 건너면 또 산이 버티고 있어.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계속 따라갔습니다. 맥킨타이어 말이 맞았습니다. 어디로 내려오든 같은 구조였죠. 산맥과 강이 교차하며 겹겹이 방어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빌, 이거 자연해자 아니야? 그것도 2중, 3중이지. 자연해자. 성 주변에 물을 채운 도랑처럼 적이 쉽게 접근 못하게 막는 구조. 그런데 한반도는 그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니라 땅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였죠. 이제 서울 쪽을 봐. 저는 수도권으로 확대했습니다. 켈러헨이 뭐라고 했지? 서울은 휴전선에서 50km라고. 위험하다고. 맞아? 마야. 그래서 핵심 자산을 묶어둘 곳이 아니라고 했지. 맥킨타이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켈러헨은 50km라는 숫자만 본 거야. 그 50km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안 봤어. 저는 지형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북쪽에 산맥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막산,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북에서 내려오려면 이 산들을 넘어야 했고 산을 넘으면 한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서쪽은 서해 바다와 넓은 갯벌이었고 동쪽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죠. 보여, 보여. 이건 50km가 아니야? 그래, 50km짜리 요새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맥킨타이어도 전화 너머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빌. 이건 서울만 그런 게 아니지? 당연하지. 반도 전체가 이런 식이야. 해안선은 복잡하게 꺾여 있고 내륙은 산맥과 강이 교차해. 서쪽 해안은 갯벌과 조수간만의 차가 극심해서 상륙 자체가 까다롭고 동쪽은 태백산맥이 벽처럼 서 있지. 저는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맥킨타이어 말대로였습니다. 서해안의 복잡한 해안선, 동해안의 태백산맥, 내륙 곳곳의 산맥과 강줄기. 어디서 들어오든 겹겹이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콜트, 내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한국군 장교한테 들은 말이 있어. 뭔데? 그 장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이 넘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쉽게 먹히진 않았다고. 그때는 그냥 자존심 섞인 말이라고 생각했어. 맥킨타이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직접 산을 타보고 나서 알았어. 자존심이 아니었어. 사실이었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세계 각지의 지형을 분석해왔습니다. 중동의 사막, 유럽의 평원, 동남아의 밀림, 수많은 지형 위에서 전쟁 시나리오를 돌렸죠. 하지만 이렇게 방어에 최적화된 구조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 같았어요. 여기를 지키려는 목적으로 산을 세우고 강을 놓은 것처럼요. 빌, 우리가 그 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뭘 말하는 건지 알아. 이 구조를 치우자고 했잖아. 비용이 크다고, 효율이 낮다고, 일본이면 충분하다고. 켈러헨이 그렇게 말했고, 모건이 동의했고, 나까지 거들었어. 그래? 이건 그냥 전략 조정이 아니었어. 이건 동아시아 전체의 안전장치를 해제하겠다는 이야기였던 거야. 전화 너머로 맥킨타이어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콜트, 내일 만나자. 무슨 일로? 보여줄 게 있어. 지형만으로는 절반밖에 안 보여. 역사까지 봐야 전체가 보여. 역사? 이 땅이 왜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걸 알아야 진짜가 보여? 내일 오전에 연구소로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반도 지형도가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죠. 산맥의 줄기가, 강의 곡선이, 해안선의 굴곡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한국을 점으로 봤습니다. 비용이 붙어 있는 점, 효율이 매겨진 점, 좌표 위에 올려진 작은 점. 하지만 그 점을 확대하니까 거기엔 산이 있었습니다. 강이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방어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세운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원래부터 거기 있던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를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비용 계산서 한 장 들고 그걸 허물자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맥킨타이어의 연구소로 갔습니다. 조지타운 뒷골목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죠. 간판도 없고 안내 데스크도 없었습니다. 맥킨타이어가 합참에서 퇴임한 뒤 개인 연구 공간으로 쓰고 있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맥킨타이어가 벽 한쪽에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서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였죠. 중국 대륙부터 일본 열도까지, 러시아 극동부터 동남아시아까지. 그 위에 빨간 선과 파란 선이 수십 개 그어져 있었습니다. 왔어? 왔어. 그런데 이게 뭐야? 맥킨타이어가 벽 앞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어젯밤에 지형을 봤잖아. 오늘은 시간을 볼 거야. 시간? 역사. 이 땅 위에서 수천 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봐야 한반도가 왜 거기 있는지 이해가 돼. 저는 솔직히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지 역사학자가 아니니까요. 역사라는 건 해석이 들어가고 해석이 들어가면 객관성이 흐려진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빌, 나는 역사보다 숫자를 믿는 사람이야. 알ዣ는. 맥킨타이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 숫자가 어젯밤에 뭐라고 했는데? 할 말이 없었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중국 대륙 북쪽, 만주와 몽골 초원 일대를 가리켰죠. 콜트, 동아시아를 지배해온 힘이 뭔지 알아? 중국 아니야? 중국만이 아니야. 세계야. 맥킨타이어가 지도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북방 유목 세력, 몽골 초원에서 만주 벌판까지. 기마 군단이 대륙을 휩쓸던 세력이야. 흉노, 돌궐, 거란, 여진, 몽골. 이름은 바뀌어도 이 초원에서 내려오는 힘의 방향은 늘 같았어. 남쪽으로.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여기. 중원, 농경 기반의 중화 세력이지.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천하의 중심이라고 자처했던 세력이야. 이들의 힘은 사방으로 팽창해. 특히 동쪽으로. 그리고 맥킨타이어의 손가락이 한반도 위에서 멈췄습니다. 세 번째, 여기. 한국? 그래! 한국이야.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잠깐. 중국, 몽골은 제국이었잖아. 대륙을 지배한 거대한 세력이었고 한국이 그것들과 같은 급이라는 건 좀 과장 아니야? 맥킨타이어가 웃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한국이 대체 뭐가 대단하다는 건지. 작은 반도 국가인데. 그런데 콜트, 한 가지 물어볼게. 뭔데? 그 작은 반도 국가가 수천 년 동안 저 두 세력 사이에서 살아남았어. 흡수된 적이 없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딱히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죠.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맥킨타이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운으로. 콜트, 당신은 27년 동안 전쟁 확률을 계산한 사람이야. 수천 년 동안 운이 좋았다는 분석을 보고서에 쓸 수 있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지도 위에 빨간 화살표들을 짚기 시작했습니다. 봐, 북방 유목 세력이 남하할 때 경로가 두 갈래야. 하나는 중원을 향해 곧장 내려가는 길, 또 하나는 만주를 거쳐 한반도로 들어오는 길. 손가락이 중원 쪽을 먼저 따라갔습니다. 중원으로 내려가면 넓은 평원이야. 기마 군단한테는 천국이지. 실제로 몽골은 이 길로 내려가서 중원을 먹었어. 그러더니 손가락이 한반도 쪽으로 꺾였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로 들어오는 길은 달라. 어젯밤에 봤잖아. 샌갱, 샌갱. 기마 군단이 가장 싫어하는 지형이야. 말이 못 달리거든. 좁은 골짜기에 갇히는 순간 기동력이 사라져. 그래서 북방 세력이 한반도를 완전히 집어삼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이어갔죠. 이번엔 중원 쪽을 보자. 수나라 알아? 중국 통일 왕조 아니야? 그래! 수나라가 전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뭘 했는지 알아? 글쎄, 한반도를 쳤어. 고구려를. 100만 대군을 동원했어. 100만? 과장이 아니야. 역사 기록에 100만이 넘는 병력이라고 돼 있어.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정군이었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참하게 졌어. 맥킨타이어가 지도 위에서 압록강을 짚었습니다. 여기서 막혔어. 산맥에서 막혔고 강에서 막혔고 산성에서 막혔어. 어젯밤에 본 그 구조 있잖아. 샌갱, 샌갱. 그게 수나라 100만 대군을 갈아버린 거야. 100만을? 수나라는 이 전쟁 때문에 망했어. 제국이 무너진 거야. 세계 최대의 군대를 가진 통일 제국이 이 작은 반도를 치다가 나라가 쪼개진 거라고. 저는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맥킨타이어가 계속했죠. 다음 왕조인 당나라도 졌어. 결국 고구려를 무너뜨리긴 했지만 수십 년이 걸렸어.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왔는지 알아?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그 다음에 조선. 왕조 이름은 바뀌어도 한반도는 다시 하나로 뭉쳤어. 중국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반도는 다시 올라섰어. 맥킨타이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콜트,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전체를 먹었을 때도 한반도는 완전히 흡수되지 않았어. 일본이 침략했을 때도 결국 밀어냈어. 이 패턴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된 거야. 저는 벽에 기대서서 지도를 올려다봤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세력들. 그 사이에 있는 한반도. 빌? 그런데 이게 지금과 무슨 관계야? 맥킨타이어가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현대 지도 위였죠. 바꿔서 보자. 북방 유목 세력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 러시아, 마야. 중원의 자리에는 중국. 그리고 바다 건너에는 일본. 그리고 우리, 미국. 맥킨타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조가 똑같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북쪽에서 내려오는 대륙 세력, 중원에서 밀어붙이는 팽창 세력, 바다 건너의 해양 세력,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한반도가 있어. 저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맥킨타이어 말대로였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구조는 같았죠. 그래서 한반도가 뭐라는 거야? 균형자라는 거야? 맥킨타이어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어. 경첩이야. 경첩? 문 달 때 쓰는 그 경첩.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건 경첩에 달려 있잖아. 경첩이 빠지면 문이 무너지지. 한반도가 그거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문이 경첩.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그러면 한국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판이 바뀐다는 거야. 이제 좀 보이지? 맥킨타이어가 다시 지도를 짚었습니다. 한반도가 대륙 쪽으로 붙으면 해양 세력은 동아시아에 발을 못 붙여. 반대로 한반도가 해양 쪽으로 붙으면 대륙 세력은 바다로 못 나가. 지금 한국이 미국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중국은 서태평양으로 쉽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러시아도 극동에서 남하하기가 어려운 거야. 저는 어젯밤 시뮬레이션 결과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빼면 왜 모든 게 무너졌는지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지 하나가 빠져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경첩이 빠진 거였습니다. 빌, 그러면 우리가 한국을 뺀다는 건 문을 열어젖히는 거야. 중국한테, 러시아한테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이나 다름없지.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잃고 지도만 바라봤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조용히 커피를 한 잔 건네더니 말했습니다. 콜트 하나 더 있어. 뭔데? 한국이 대륙기질과 해양기지를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둘 다? 보통 나라는 하나야. 대륙국가 아니면 해양국가. 중국은 대륙이지. 일본은 해양이고. 그런데 한국은 반도야. 대륙에 붙어 있으면서 동시에 삼면이 바다야. 육지의 끈기와 바다의 유연함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들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 전략적 유연성 때문이야. 대륙 쪽 위협이 커지면 해양으로 열고, 해양 쪽 압박이 강해지면 대륙과 손잡을 수 있어. 양쪽 다 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지. 이런 나라가 동아시아에 한국 말고 또 있어? 없었습니다. 일본은 섬이니까 해양 쪽으로밖에 못 갑니다. 중국은 대륙에 묶여 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만 양쪽을 오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지도에서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콜트, 이제 알겠어? 우리가 왜 틀렸는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카드라고 생각했어.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버리는 카드. 하지만 한국은 카드가 아니었어. 그래, 뭐였는데? 판이었어. 한국은 카드가 아니라 판 자체였던 거야. 맥킨타이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죠. 27년 걸렸지만 빠른 편이야.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그 판 위에 올라서서 판을 내려다보며 이 판은 별거 아니라고 말해왔던 거니까요.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있어야 우리의 전략이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You're good.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니, 모른 게 아니었습니다. 안 본 겁니다. 그리고 보지 않은 채로 그 판을 치우자고 논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맥킨타이어의 연구소에서 나온 뒤 저는 사흘 동안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고 지형 데이터를 재분석했고 역사 자료까지 뒤졌습니다. 맥킨타이어가 보여준 것들을 숫자로 검증하고 싶었거든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 방에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보고서를 완성한 건 나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한국 변수 제거 시 동아시아 억지 구조 붕괴 시뮬레이션 분석 32페이지짜리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비공식 전략 세션에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직접 소집을 요청한 건 27년 만에 처음이었죠. 보통은 불려가는 쪽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그 방. 켈러헨이 가장 먼저 와 있었고 모건이 노트북을 열고 앉아 있었죠. 맥킨타이어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 외에 4명이 더 있었습니다. 전직 국방차관, 태평양 함대 출신 제독, 국가안보회의 전 보좌관, 그리고 랜드 연구소의 수석 분석관. 켈러헨이 커피를 저으며 저를 봤습니다. 콜트, 당신이 소집을 요청했다며. 27년 만에 처음이라던데. 무슨 일이야? 저는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한 말을 정정하려고요.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모건이 고개를 들었고 켈러헨의 손이 커피잔 위에서 멈췄죠. 정정? 뭘 정정해? 한국은 중요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켈러헨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콜트 하트먼이 자기가 틀렸다고? 2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인데. 몇 명이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좀 켜겠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고 벽에 동아시아 지도가 떴습니다. 현재 배치도였죠.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기지, 항모 전단 위치까지 전부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현재 동아시아 억지 구조입니다. 익숙하시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 변수를 제거하겠습니다. 저는 엔터를 눌렀습니다. 한반도 위의 군사 자산 표시가 사라졌죠. 주한미군 28,000명, 오산 공군기지, 평택기지 전부 지워졌습니다.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방어선에 노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동해 통제권 불안정, 서해 감시 공백,
중국 북방 압박 완화, 러시아 극동 함대 활동 방영 확대. 하나하나 경고가 뜰 때마다 지도 위에 붉은 선이 번져갔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켈러헨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로 돌린 거 아니야? 조건을 극단적으로 넣은 거지? 아닙니다. 가장 보수적인 조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후 일본 재배치, 괌 증강, 항모 전단 추가 배치까지 전부 보정한 결과입니다. 모건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항모도 추가했는데 이래? 네. 항모 2척을 서태평양에 추가 배치하는 시나리오까지 넣었습니다. 해상 쪽은 조금 나아집니다. 하지만 대륙 쪽 억지선은 회복이 안 됩니다. 켈러헨이 팔짱을 꼈습니다. 왜? 항모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움직이니까. 필요한 곳에 보내면 된다고. 항공모함은 바다 위를 달립니다. 하지만 대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건 육지 위의 문제입니다. 바다에서 아무리 강해도 대륙 쪽 압박을 항모로는 못 막습니다. 켈러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콜트,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야. 현실은 다르다고. 변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 7번 돌렸습니다. 뭐? 조건을 바꿔가며 7번을 돌렸습니다. 한국을 완전 철수시키는 시나리오, 절반만 줄이는 시나리오, 항모를 추가하는 시나리오, 일본 자위대 전력을 상향하는 시나리오, 호주와 인도를 보조 축으로 편입하는 시나리오까지 전부 돌렸습니다. 결과는 매번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는 게 붕괴입니다. 동아시아 억지 구조의 붕괴.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습니다. 모건이 노트북 화면과 프로젝터 화면을 번갈아 보고 있었고 켈러헨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랜드 연구소의 수석 분석관 데이비드 첸이 손을 들었습니다. 콜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중국의 1차 목표는 대만입니다. 한반도는 후순위예요. 그런데 왜 한국을 빼면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었으니까요. 첸 박사, 지도를 보십시오. 저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확대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반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쪽 바다로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한반도가 앞을 막고 있으니까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동에서 남하하려면 한반도를 거쳐야 합니다. 첸이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건 아는데요. 그게 대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십시오. 한국이 빠지면 중국의 북방 부담이 사라집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있으니까 중국은 북쪽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없어지면 중국은 그 전력을 전부 남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대만 쪽으로요. 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 한국을 빼면 대만이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한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전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북쪽에 미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을 빼는 순간 중국은 전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대만을 지키기 위해 한국을 빼자는 건 대만을 지키는 방패를 스스로 치우는 겁니다.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모건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죠.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한 방향이 저는 모건을 봤습니다. 전부 거꾸로입니다. 켈러헨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콜트, 당신 지난번에 나랑 같은 말을 했어. 한국은 필수가 아니라고.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꿔? 27년 동안의 판단을 뒤집겠다고? 저는 켈러헨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정정한다고 한 겁니다. 데이터 하나 때문에 7개입니다. 7번의 시뮬레이션, 7번의 동일한 결과, 그리고 지형 분석까지. 이게 데이터 하나입니까? 켈러헨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콜트, 이건 전략론이야.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판단을 바꾸면 안 돼. 그 말에 맥킨타이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던 맥킨타이어가요. 제임스, 켈러헨이 돌아봤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린 건 콜트가 아니야. 뭐라고? 한국을 감정적 동맹이라고 부른 건 당신이잖아. 70년 묵은 관계라서 끊어야 한다고. 그게 감정 아니면 뭐야? 숫자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오래됐다는 느낌으로 판단한 거잖아. 켈러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빌, 나는 태평양 사령부에서 30년을 나도 알아. 30년 동안 바다를 봤지. 그래서 땅을 안 봤잖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켈러헨과 맥킨타이어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죠. 전직 장군 둘이 맞붙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스크린을 한 번 더 보시죠. 모든 시선이 다시 화면으로 갔습니다. 저는 한반도 지형도를 띄웠습니다. 위성 지형도 위에 전략 데이터를 겹쳐놓은 화면이었죠. 이 지형을 보십시오. 압록강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산맥이 나옵니다. 산맥을 넘으면 강이 가로막고 강을 건너면 다시 산맥이 이어집니다. 이 구조가 겹겹이 반복됩니다. 자연 해자입니다. 2중, 3중의 자연 방어선이죠. 체니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까? 자연 지형입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한반도라는 땅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저는 서울 쪽을 확대했습니다. 켈러헨 장군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서울은 휴전선에서 50km밖에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이 50km 안을 보십시오. 산맥이 둘러싸고 있고 한강이 가로막고 있고 서쪽은 갯벌입니다. 50km가 아닙니다. 50km짜리 요새입니다. 켈러헨이 화면을 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동아시아 전체로 돌렸습니다. 이 반도가 있기 때문에 대륙 세력은 바다로 쉽게 나오지 못합니다. 이 반도가 있기 때문에 해양 세력은 대륙 안쪽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의 경첩입니다. 이 경첩을 빼면 문이 열립니다. 중국에게, 러시아에게. 그 문 뒤에 일본이 있고 그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방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모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콜트,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가 논의한 건 경첩을 빼자는 논의였습니다. 문을 열어 젖히자는 논의였죠. 전직 국방차관 로버트 앤더슨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죠. 콜트, 한 가지만 확인하자. 당신은 지금 한국을 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아닙니다. 방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앤더슨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둘이 뭐가 다른데? 빼면 안 된다는 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뺄 수가 없다는 건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빼고 싶어도 빼면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앤더슨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켈러헨은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보고 있었죠. 지도 위에 붉은 경고선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항공모함은 움직입니다. 오늘은 대만 해협에, 내일은 남중국해에 보낼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대륙과 해양의 경계를 지켜왔습니다. 켈러헨이 저를 봤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눈이었죠. 분노도 아니고 반발도 아니고 뭔가를 처음 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죠. 켈러헨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모건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앤더슨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죠. 맥킨타이어만 구석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공식 결론이 나올 수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기록도 없고 결의도 없는 비공식 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국을 빼자는 쪽으로 기울었던 방이 이번에는 누구도 그 말을 꺼내지 못하는 방이 되어 있었죠. 건물을 나서면서 맥킨타이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잘했어. 설득된 것 같아? 맥킨타이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득은 안 됐어. 하지만 반박도 못했지. 그게 무슨 차이야? 맥킨타이어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반박 못하는 건 머리가 인정한 거야. 설득은 가슴이 인정하는 거지. 켈러헨은 아직 가슴이 안 따라온 거야. 27년 동안 믿어온 걸 일주일 만에 뒤집으라는 건 무리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일주일 전까지 켈러헨이랑 같은 생각이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더 무게가 있는 거야. 같은 생각을 하다가 바꾼 사람이니까. 맥킨타이어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콜트, 이제 시작이야. 머리를 바꾸는 건 했어. 이제 가슴을 바꿔야 해. 어떻게? 맥킨타이어가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이 왜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걸 더 깊이 파봐. 지형과 역사만으로는 부족해. 이 나라가 어떻게 싸워왔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걸 알아야 가슴까지 움직여. 그 말을 남기고 맥킨타이어는 채 올라탔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흐렸고 바람이 불었고 워싱턴의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뜨거웠습니다. 지형을 봤고 역사를 봤고 시뮬레이션을 봤고 그 방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맥킨타이어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걸 알아야 진짜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맥킨타이어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싸워왔는지, 어떻게 버텨왔는지 그걸 알아야 가슴까지 움직인다고요. 저는 다음 날부터 한국의 군사 역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지형은 봤고 구조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맥킨타이어 말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땅이 아무리 좋아도 싸우는 건 사람이니까요. 이 땅 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걸 알아야 전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였습니다. 사흘을 파고들었습니다. 미 육군대학 도서관, 랜드연구소 아카이브, 영국 왕립군사연구소 자료까지 뒤졌죠. 그러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산성이었습니다. 저는 맥킨타이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빌, 산성이라는 걸 알아? 산성? 산 위에 쌓은 성 말하는 거야? 그래! 한국에 이게 수백 개가 있어. 전화 너머로 맥킨타이어가 웃었습니다. 이제 그걸 찾았어? 내가 한국에서 직접 올라가 본 게 그거야. 직접 올라가 봤다고? 그럼 북한 산성, 남한 산성, 행주 산성, 한국군 장교가 데리고 갔어.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 왜? 콜트, 보통 성은 어디에 짓지? 평지 아니야? 유럽 성은 대부분 평지에 있잖아. 그래! 유럽은 평지에 성을 짓고 그 안에 도시를 만들었어. 높은 벽을 세워서 적을 막는 구조지. 그런데 한국은 달라. 뭐가 다른데? 한국은 산 위에 성을 지었어. 평소에는 산 아래 마을에서 농사 짓고 살다가 적이 오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식량과 무기를 미리 산성 안에 비축해놓고 적이 쳐들어오면 전 주민이 산으로 올라가서 버티는 거지. 그게 효과가 있어? 맥킨타이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효과가 있냐고? 콜트, 당신 수나라 이야기 기억하지? 100만 대군이 고구려 치다가 망한 거? 그래. 그 100만 대군을 막은 게 뭔지 알아? 정규군이 평원에서 맞붙어서 이긴 게 아니야. 산성이 막은 거야. 저는 의자를 당기고 앉았습니다. 어떻게? 수나라 군대가 한반도로 밀고 들어왔어. 압록강을 건넜지. 그런데 앞에 산성이 나타난 거야. 우회하자니 뒤에서 산성 수비대가 내려와서 보급로를 끊어. 공격하자니 산 위에서 화살과 돌이 쏟아지지. 한 성을 무너뜨리면 다음 산성이 나타나. 그 다음에도 또 나타나. 겹겹이. 산강 사이마다 산성이 있었어. 지형 자체가 방어선인데 그 방어선 위에 또 인공 요새를 올린 거야. 이중 방어도 아니고 삼중 방어야. 저는 잠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지형 구조가 떠올랐죠. 산맥과 강이 교차하며 만드는 자연 해자. 그 위에 산성까지 올려놓았다면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수나라 입장에서는 지옥이었지. 진격할수록 병참선이 늘어나고 늘어난 병참선을 산성 수비대가 끊어. 식량이 떨어지고 사기가 바닥나고 결국 퇴각하는 길목에서도 습격당해. 100만 대군 중에 살아 돌아간 게 수천 명이었다는 기록도 있어. 100만 중에 수천? 그래. 그리고 수나라는 이 전쟁을 3번이나 시도했어. 3번 다 같은 결과였지. 결국 나라가 망했어. 저는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빌, 이거 고구려만 그래? 아니, 그게 더 놀라운 거야. 고구려 다음에 고려가 들어서잖아. 고려도 똑같았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전부 같은 방식이야. 산성으로 올라가서 버티고 병참선을 끊고 적이 지쳐서 물러날 때까지 견디는 거지. 몽골도 당했어? 유라시아를 정복한 그 몽골? 맥킨타이어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콜트, 이게 핵심이야.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먹었어. 중국도 먹었고, 러시아도 먹었고, 페르시아도 먹었고, 동유럽까지 갔어. 기마 군단이 평원을 휩쓸면 당할 나라가 없었지. 그런데 한반도는 30년이 걸렸어. 30년?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 몽골이 한반도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거야. 산 때문이야. 기마 군단이 산악 지형에서는 힘을 못 써. 좁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기동력이 사라지고 산성 위에서 공격당하면 속수무책이야. 저는 자료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 형식적으로는 몽골에 복속했지. 하지만 나라는 유지됐어.
왕조가 바뀌지 않았어. 중국은 왕조가 몽골로 바뀌었잖아. 원나라. 러시아도 킵차크 한국에 완전히 지배당했고, 그런데 한반도는 고려 왕조가 그대로 유지됐어.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사례야.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이야기였죠. 빌, 그러면 이 산성 전략이라는 게 한번 쓰고 만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반복된 거야. 고구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적이 바뀌어도 방어 전략은 같았어. 산성으로 올라가고 버티고 병참선을 끊고 적이 물러나면 다시 내려오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된 거지. 저는 전화기를 어깨에 끼고 양손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건 제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었으니까요. 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뭔데? 당신이 한국에서 직접 산성에 올라갔을 때 뭘 느꼈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맥킨타이어가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한산성에 올라갔을 때였어. 한국군 장교가 설명을 해줬지. 이 성은 조선시대의 왕이 피신한 곳이라고. 적이 수도를 포위하면 여기로 올라와서 버텼다고. 왕이 직접? 그래. 왕이 직접 올라왔어.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다봤지. 올라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왜 여기로 올라왔는지. 왜? 사방이 보여. 적이 어디서 오는지, 얼마나 오는지 전부 보여. 그런데 올라오는 길은 좁아.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한 줄로 올라와야 해. 올라오는 동안 위에서 돌을 굴리고 화살을 쏘면 10명이 100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야. 10명이 100명을. 그래? 이게 산성의 핵심이야.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막을 수 있는 구조.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구조. 이걸 한국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써먹은 거야. 저는 타자를 멈추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자연 지형의 산맥과 강이 첫 번째 방어선, 그 위에 올린 산성이 두 번째 방어선, 그리고 산성 안에서 버티며 병참선을 끊는 전략이 세 번째 방어선, 삼중 구조였습니다. 이 삼중 구조 때문에 수나라 100만 대군이 무너졌고 몽골 기마 군단이 30년을 끌었고 수천 년 동안 이 땅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빌, 이거 켈러헨한테 보여줘야 해. 보여줘도 안 믿을걸. 왜? 켈러헨은 해군 출신이야. 바다 위에서 싸우는 법만 알지. 항모전단, 이지스함, 순항미사일. 그게 켈러헨의 세계야. 산 위에서 돌을 굴려서 적을 막는다는 건 상상도 못해. 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었잖아. 수천 년 동안 효과가 있었지. 그런데 문제는 워싱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느냐는 거야. 우리는 첨단 무기, 정밀 타격, 제공권 장악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산성이라고 하면 중세시대 유물 정도로 보는 거지. 하지만 원리는 같잖아. 지형을 이용해서 적은 수로 많은 수를 막는 건 현대전에서도 유효한 전략이야. 맥킨타이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거야. 바로 그거야. 콜트, 당신이 그걸 말해야 해. 산성이라는 유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원리를 설명해야 해. 지형 이용, 병참선 차단, 소수 방어. 이건 현대 군사 전략에서도 핵심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킨타이어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뭔데? 한국 사람들이 산성에서 버틴 건 그냥 전략이 좋아서만이 아니야. 그러면 뭔데? 맥킨타이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지야. 콜트, 수나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왔을 때 산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어? 저 밑에 100만이 깔려 있어. 우리는 수천이야. 그래도 내려가지 않았어. 몽골이 30년 동안 쳐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야. 30년이야.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항복하지 않았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군 장교들을 많이 만났어. 그 사람들한테서 느낀 게 하나 있어. 물러서지 않아. 밀리면 밀릴수록 더 세게 나와. 이성적이지 않을 때도 있어. 비효율적일 때도 있어. 하지만 꺾이지는 않아. 맥킨타이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콜트, 나는 전 세계 군대를 봤어. 미군, 영국군, 이스라엘군, 일본 자위대 다 봤어.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한테서 느낀 건 좀 달랐어. 이건 훈련으로 만든 게 아니야. 이건 땅에서 올라오는 거야. 땅에서 올라온다고?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밟히고 치이고 깎여도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그 생존의 기억이 뼛속에 들어있는 거지.
나는 그걸 한국 땅에서 직접 느꼈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었죠. 27년 동안 숫자만 다뤄온 저한테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한반도 지형도가 떠 있었고 산맥의 줄기와 강의 곡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위에 점점이 흩어진 산성 위치들이 표시돼 있었죠. 저는 27년 동안 한국을 숫자로 봤습니다. 좌표, 비용, 효율, 병력수, 기지 면적, 전부 숫자였죠.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산이 있었습니다. 강이 있었습니다.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 안에서 수천 년 동안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진 초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비용 계산서에 올라가는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새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스스로 지어온 거였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이 땅은 이미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고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한국 변수 제거 시 동아시아 억지 구조 붕괴 시뮬레이션 분석. 그 밑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부록, 한반도 방어 구조의 역사적 검증. 이제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땅의 이야기를 담아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일주일이 더 걸렸습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지형 분석을 더하고 거기에 역사적 검증까지 붙였죠. 총 54페이지. 제가 27년 동안 쓴 보고서 중 가장 두꺼웠습니다. 제목도 바꿨습니다. 동아시아 억지 구조에서 한반도 변수의 비대체성 분석. 비대체성,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일부러 그 단어를 넣었습니다. 비공식 전략 세션을 다시 소집했습니다. 2번 연속 제가 소집을 요청한 겁니다. 이례적이었죠. 켈러헨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또야, 콜트. 지난번에 충분히 말했잖아. 지난번엔 시뮬레이션만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전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뭔데? 오시면 압니다. 켈러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왔습니다. 모건도 왔고 앤더슨도 왔고 첸도 왔죠. 맥킨타이어는 제일 먼저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국가정보국 출신의 분석관 캐서린 로우였죠. 앤더슨이 데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보고서 첫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 저해시 억지력 붕괴 수치. 이건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둘째, 한반도 지형의 군사적 구조. 셋째, 역사적 검증입니다. 켈러헨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역사? 콜트. 당신이 역사를 들고 나올 줄은 몰랐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더군요. 켈러헨이 코웃음을 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결과부터 다시 보여줬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데이터였지만 이번에는 더 세분화했죠. 한국 저해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억지력 변화를 단계별로 나눈 겁니다. 한국 변수를 제거한 뒤 첫 6개월입니다. 즉각적인 붕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 기지가 일부를 흡수하고 항모 전단이 순회하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켈러헨이 끄덕였습니다. 그거 봐.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12개월 후를 보십시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노란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1년이 지나면 중국의 행동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북방 부담이 사라졌으니까요. 한반도에 미군이 없으면 중국은 북쪽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전력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대만 해협 쪽으로요. 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시뮬레이션상으로는 중국 북부 정우 전력의 30에서 40%가 재배치 가능해집니다. 이 전력이 동부 정우나 남부 정우로 이동하면 대만 해협의 군사 균형이 중국 쪽으로 크게 기울어집니다. 모건이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잠깐, 30에서 40%요? 그 정도면. 대만 방어 시나리오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켈러헨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죠. 대만은 켈러헨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이어갔습니다. 24개월 후입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경고등이었죠. 러시아 극동 변수가 확대됩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없으면 러시아는 극동에서의 행동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활동 방향이 넓어지고 동해 북부 해역에서의 군사 활동이 증가합니다. 캐서린 로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죠. 콜트, 러시아 극동 변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국가정보국에서 러시아를 담당했는데 극동 쪽은 모스크바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유럽 쪽이 훨씬 중요하죠.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미군이 빠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는 지도를 러시아 극동 쪽으로 확대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러시아의 유일한 태평양 출구입니다. 현재 이 출구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의해 사실상 봉쇄돼 있죠. 동해로 나가려면 한반도와 일본 사이를 통과해야 하고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일본 열도를 돌아가야 합니다. 로우가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그 봉쇄가 풀린다는 겁니까? 절반이 풀립니다. 한반도 쪽 감시와 견제가 사라지면 러시아 함대는 동해에서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의 통제권이 불안정해지면 일본의 서쪽 방어가 약해집니다. 로우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져 있었죠. 켈러헨이 끼어들었습니다. 콜트, 그건 다 시뮬레이션이야. 컴퓨터가 뱉어낸 숫자라고. 현실은 달라. 중국이 실제로 전력을 재배치할지, 러시아가 실제로 극동에서 움직일지 그건 아무도 몰라. 저는 켈러헨을 봤습니다. 켈러헨 장군, 그래서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역사? 시뮬레이션이 보여주는 건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한반도가 약해지거나 빈 공간이 됐을 때 주변 강대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역사 자료로 전환했습니다. 수나라입니다. 중국을 통일한 직후 100만 대군을 동원해 한반도를 쳤습니다. 왜 쳤겠습니까? 대륙을 통일했으니 다음은 동쪽이었던 겁니다. 한반도가 독립세력으로 남아있으면 동쪽 측면이 불안하니까요. 첸이 물었습니다. 결과는요? 3차례 원정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 산성 방어 체계에 막혀서요. 그리고 수나라는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멸망했습니다. 켈러헨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1000년도 더 전 이야기잖아.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패턴이 반복되니까요.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몽골 제국입니다. 유라시아 전체를 정복한 세력이 한반도를 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도 완전히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 전체가 몽골에 먹혔고 러시아도 지배당했는데 한반도만 왕조를 유지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했습니다. 초기에는 순식간에 밀고 올라갔죠. 하지만 전국 각지의 산성에서 저항이 터지고 보급선이 끊기면서 결국 철수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현대 지도로 돌렸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강대국이 대륙을 통일하거나 팽창할 때 반드시 한반도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버틸 때 강대국의 팽창은 멈추거나 꺾입니다. 반대로 한반도가 무너지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깨집니다. 앤더슨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콜트, 당신이 말하려는 게 뭔지 알겠어. 한반도가 빈 공간이 되면 역사적으로 늘 강대국이 그 공간을 차지하려 들었다는 거지?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빠지면 그 공간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채우든 러시아가 채우든 누군가 들어옵니다. 빈 공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켈러헨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톤이 달랐습니다. 콜트, 한 가지만 묻자. 네? 당신은 지금 한국이 우리한테 필수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면 한국이 원래 중요한 땅이라고 말하는 거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둘 다입니다. 켈러헨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요한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군대를 배치하기 훨씬 전부터 수천 년 동안 대륙과 해양의 경계를 지켜온 구조입니다. 우리는 그 구조 위에 올라탄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필수입니다. 이 구조가 없으면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본 기지도, 괌 기지도, 항모 전단도 전부 이 구조 위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한반도라는 경첩이 없으면 문 전체가 무너집니다. 켈러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모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콜트,
그러면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논의해온 방향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합니다. 모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첸이 물었습니다. 콜트, 이 보고서를 공식 채널로 올릴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비공식 자료입니다. 하지만 NDS 재편 논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앤더슨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죠. 모든 시선이 앤더슨에게로 갔습니다. 콜트. 네, 27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봐.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보통은 데이터가 자기 판단과 다르면 데이터를 의심하지. 당신은 데이터를 7번 돌리고 지형을 분석하고 역사까지 파고 나서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했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앤더슨이 프로젝터 화면을 올려다 봤습니다. 한반도가 중심에 있는 동아시아 지도였죠. 우리는 한국을 보호한다고 생각해왔어. 동맹을 지킨다고. 위험한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서 한국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믿어왔지. 앤더슨이 지도에서 한반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콜트 보고서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한국이 빠지면 우리 구조가 먼저 흔들려.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있어야 우리 전략이 완성되는 거야. 켈러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앤더슨이 이어갔죠. 콜트, 이 보고서 사본을 나한테도 줘. 읽어볼 만한 사람들이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공식 결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반박이 넘쳐났고 이번에는 반박이 없었습니다. 켈러헨조차 마지막에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죠. 건물을 나서는데 켈러헨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콜트. 저는 돌아봤습니다. 켈러헨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서 있었죠. 아까 회의실에서의 날카로운 표정은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저는 잠깐 기다렸습니다. 맞을 수도 있다고. 확신은 아직 못하겠어. 30년 동안 내가 믿어온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켈러헨이 잠깐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반박은 못하겠더라. 그리고 돌아서서 차로 걸어갔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켈러헨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죠. 들었어? 들었어. 반박 못하겠다는 거 켈러헨한테서 처음 듣는 말이야. 맥킨타이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저는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것도 있었습니다. 앤더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이 있어야 우리 전략이 완성되는 거야. 이 말의 무게를 저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한국을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배치한 기지, 우리가 보낸 병력, 우리가 설계한 전략의 일부, 전부 우리의 것이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고 우리가 떠나도 거기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구조 위에 올라탄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서 내려오는 순간 무너지는 건 한국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이건 동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도 안 펼쳤고 시뮬레이션도 안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위스키 한 잔을 따랐죠. 불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캐럴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앉아요? 응, 좀 앉아 있으려고. 캐럴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를 한참 보더니 말했죠.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달라졌어? 응, 뭔가 생각이 많은 얼굴이야. 27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이런 얼굴은 처음 봐. 저는 위스키 잔을 내려다 봤습니다. 캐럴한테 업무 이야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밀이 많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왠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캐럴, 내가 27년 동안 뭘 해왔는지 알지? 전쟁이 안 일어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잖아. 마야. 억지력이라는 걸 설계하는 일이야. 상대방이 전쟁을 걸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구조를 짜는 거지.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구조를 짜면서 나는 모든 걸 숫자로 봤어. 동맹국도 숫자였고, 기지도 숫자였고, 사람도 숫자였어. 몇 명이 주둔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효율이 몇 %인지. 그것만 봤지.
캐럴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를 깨달았어. 뭘? 숫자로만 보면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 캐럴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알지? 거기 미군 주둔하고 있잖아. 마야. 나는 27년 동안 한국을 전진기지로 봤어.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배치한 거점. 필요하면 쓰고 안 필요하면 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카드가 아니었어. 캐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놓기 전부터 거기 있었어.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이 그 땅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단 한 번도 완전히 삼켜지지 않았어. 100만 대군이 왔다가 무너졌고 유라시아를 정복한 제국이 30년을 싸우고도 못 먹었어. 어떻게? 산이야, 강이야. 땅 자체가 요새인 거야. 그리고 그 요새 위에서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버텨온 거지. 우리가 거기에 군대를 보내기 훨씬 전부터. 캐럴이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게 왜 당신 표정을 이렇게 만든 건데?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말했죠. 부끄러워서. 부끄럽다고? 27년 동안 한국을 숫자로만 봤어. 비용이 얼마, 효율이 얼마, 병력이 몇 명. 그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는 한 번도 안 봤어. 산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지. 캐럴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어. 빼도 된다고 말했어. 다른 데로 옮기면 된다고. 그게 부끄러운 거야. 캐럴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당신이 그걸 깨달은 거잖아. 늦었지만. 늦었지. 하지만 깨달았잖아. 저는 캐럴을 봤습니다. 캐럴이 웃고 있었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27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제가 쓴 보고서가 수백 편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들 속에서 한국은 늘 같은 모습이었죠. 좌표, 비용, 효율, 주한미군 28,000, 오산 공군기지, 평택기지, 전부 숫자였습니다.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나라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가?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는 그런 질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략계에 중요한 건 위치와 능력이지 역사와 감정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위치만 보면 점이 보이고 능력만 보면 숫자가 보입니다. 그 너머를 봐야 구조가 보이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무실로 출근해서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맥킨타이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빌, 나 하나만 물어볼게. 뭔데?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게 지형 때문이라고 했잖아. 산성 때문이라고 했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돼? 지형이 좋아도 결국 싸우는 건 사람인데. 맥킨타이어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죠. 결국 그 질문까지 갔구나. 무슨 뜻이야? 콜트, 내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뭔지 알아? 뭔데? 한국 사람들의 시간 감각이야. 시간 감각? 우리 미국 사람들은 역사가 250년이야. 건국부터 지금까지. 그게 우리의 시간이지. 그래서 우리는 250년 안에서 생각해. 전략도 250년짜리 프레임으로 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달라. 수천 년을 기억하고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그 왕조들이 바뀌면서도 하나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았어. 그 줄기를 한국 사람들은 전부 기억하고 있지. 그게 왜 중요해? 기억하는 사람은 반복하지 않거든. 당했던 걸 기억하는 사람은 다시 당하지 않으려고 해. 그게 한국 사람들한테서 느껴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알아. 어디서 맞았고, 어디서 이겼고, 어디서 버텼는지를 알아. 저는 전화기를 잡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본 건 뭐야? 지형과 전략이지. 그래, 지형과 전략.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맥킨타이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콜트, 지형은 틀이야. 전략은 도구고. 하지만 그 안에서 싸우는 건 사람이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수천 년 동안 저 위치에서 사라지지 않은 건 지형이 좋아서만이 아니야. 그 지형 위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100만이 왔을 때 산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갔어? 안 갔어. 몽골이 30년 동안 쳐들어왔을 때
항복했어? 안 했어. 일본이 바다 건너 쳐들어왔을 때 무너졌어?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섰어. 맥킨타이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패턴이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어. 왕조가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패턴만은 같았어. 밀리면 산으로 올라가고 버티고 다시 내려와서 일어서고. 콜트, 이건 전략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체질이야. 이 나라의 체질인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체질이라. 27년 동안 전략만 다뤄온 사람한테 체질이라는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전략은 설계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질은 다릅니다. 체질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거니까요. 저는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반도 역사를 시간순으로 늘어놓고 강대국의 침략과 한반도의 대응을 나란히 정리했죠. 패턴이 보였습니다. 강대국이 팽창하면 한반도를 건드렸습니다. 한반도가 밀리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서 버텼습니다. 적이 지쳐서 물러나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순환이 수천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이 순환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균형도 유지됐습니다. 한반도가 버텼기 때문에 대륙 세력은 바다로 나오지 못했고 해양 세력은 대륙 안쪽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가 무너졌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판도가 수천 년 전에 이미 달라져 있었을 겁니다. 저는 27년 동안 한국을 우리의 전략 안에 있는 하나의 변수로 봤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구조의 일부, 우리가 배치한 자산, 우리가 관리하는 동맹.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전략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아시아의 발을 디디기 수천 년 전부터 이 나라는 저 자리에서 대륙과 해양의 경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거기 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죠.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걷고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250년짜리 나라의 수도. 그리고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반도를 떠올렸습니다. 수천 년짜리 나라. 100만 대군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던 나라. 유라시아를 정복한 제국이 30년을 싸우고도 삼키지 못한 나라.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버텨온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숫자로 계산했습니다.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빼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구조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스스로 지어올린 살아있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는 누구의 선택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위치에, 저 지형 위에, 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든 안 하든 한국은 거기 있을 겁니다. 우리가 떠나든 남든 저 구조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사라진 적이 없으니까요.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며칠 뒤 맥킨타이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콜트, 시간 돼? 무슨 일인데? 앤더슨이 당신 보고서를 돌렸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어디로? 국가안보회의 쪽이야. 비공식으로. 그런데 반응이 꽤 있는 모양이야. 어떤 반응인데?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늘 저녁에 내 연구소로 와. 저녁 7시 맥킨타이어의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맥킨타이어가 벽에 새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지도였죠. 해상 물류 경로가 파란 선으로 그려져 있었고 군사 거점들이 빨간 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맥킨타이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퍼즐이야. 마지막 퍼즐? 콜트, 우리는 지금까지 과거를 봤어. 지형을 봤고 역사를 봤고 수천 년 동안 한반도가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봤지. 그런데 한 가지를 안 봤어. 뭘? 미래. 이 땅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저는 커피를 한 잔 받아들고 벽 앞에 섰습니다. 맥킨타이어가 세계 지도 위에 파란 선들을 가리켰죠. 콜트, 전 세계 물류의 몇 퍼센트가 바다로 움직이는지 알아? 대충 90% 이상이지. 99%야. 석유, 천연가스, 반도체, 식량, 원자재. 거의 전부가 배로 움직여. 그런데 이 배들이 어디를 지나는지 봐. 맥킨타이어가 지도 위의 항로를 따라갔습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인도양을 건너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고 남중국해를 거쳐 동중국해로 올라옵니다. 거기서 갈라지죠.
일본으로 가는 배, 한국으로 가는 배, 중국으로 가는 배. 이 항로의 종착점을 봐. 동중국해에서 갈라지는 이 지점. 여기가 어디야? 저는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반도 남쪽이네. 그래, 한반도 남쪽 해역이야. 세계 물류의 핵심 항로가 이 반도를 끼고 돌아가는 거야. 맥킨타이어가 지도를 짚으며 이어갔습니다. 이제 군사적으로 보자. 이 항로를 누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일본은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그 에너지가 전부 이 바다를 통해 들어와.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말라카 해협 의존도가 높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 해상교통로 안보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맥킨타이어가 웃었습니다. 마야, 기본이지.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보자. 맥킨타이어가 한반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까지 포함한 지도를 펼쳤죠. 콜트, 지금은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져 있어. 남쪽은 해양 세력과 연결돼 있고 북쪽은 대륙에 막혀 있지. 그런데 만약에 맥킨타이어가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가 되면 저는 맥킨타이어를 봤습니다. 통일을 말하는 거야? 통일까지 가지 않아도 돼. 남북 간 경제 협력이 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핵심은 이거야. 맥킨타이어가 북한 쪽 국경선을 짚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었죠. 여기를 넘으면 뭐가 있어? 중국이지. 만주. 그리고 레오시아, 사이베리아. 그래,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의 1대1로 물류망.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경로가 전부 여기로 이어져. 맥킨타이어가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지나고 평양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시베리아를 관통해 유럽까지. 이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저는 그 선을 따라갔습니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바다를 거치지 않고 육지로 연결되는 경로. 해상 물류와 대륙 물류가 동시에 연결된다는 거야. 그래. 지금 한국은 해양 물류의 핵심 거점이야. 그런데 북쪽이 열리면 대륙 물류까지 잡게 돼. 바다와 땅을 동시에 가진 나라가 되는 거지. 저는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의미가 머릿속에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빌, 그러면 한국이 세계 물류의 경첩이 되는 거야.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차점. 동아시아에서 이 위치를 가진 나라가 한국 말고 또 있어? 없었습니다. 일본은 섬이니까 대륙과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중국은 대륙이지만 태평양 쪽 출구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 막혀 있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유일한 태평양 항구이고 그마저도 동해에 갇혀 있습니다. 한반도만이 대륙과 해양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빌, 이걸 중국이 모를 리가 없잖아. 맥킨타이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알지. 중국이 왜 한반도에 집착하는 것 같아? 북한을 왜 놓지 않는 것 같아? 대만만큼이나 한반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한반도가 완전히 미국 쪽으로 넘어가면 중국은 동쪽 출구를 연경 잃어. 반대로 한반도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면 태평양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는 거지.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러시아한테 한반도는 부동항의 꿈이야.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에 얼어. 하지만 한반도 남쪽 항구는 사계절 쓸 수 있지.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손을 뻗치려 한 이유가 다 이거야. 저는 의자에 앉아서 지도를 올려다봤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그어진 해상 항로와 대륙 철도가 한반도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빌, 일본은? 맥킨타이어가 지도 위에서 일본 열도를 짚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가 자기 쪽에 있어야 안전해. 한반도가 대륙 세력에 넘어가면 일본은 코앞에 적을 두게 되는 거거든. 역사적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이유가 뭐겠어? 방어야. 대륙 세력이 한반도를 통해 넘어오는 걸 막으려고 먼저 친 거야. 그러면 지금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한반도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일본은 자체 방어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 미국이 한반도에서 빠지면 일본의 군비 증강은 가속될 거야. 그러면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더 무장하겠지. 그러면 러시아도 움직이고 연쇄 반응이네. 그래. 군비 경쟁의 도미노야. 그리고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한반도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이 너무 거대해서 한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빌, 정리 좀 해보자. 그래.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경계선이야. 마야. 군사적으로는 대륙 세력이 바다로 나오는 걸 막는 방패야. 마야.
역사적으로는 수천 년 동안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지켜온 경첩이야, 마야. 그리고 미래에는 해상 물류와 대륙 물류가 만나는 세계적 교차점이 될 수 있어, 마야. 저는 잠깐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비용 계산서 한 장으로 잘라내려고 했던 거야? 맥킨타이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봤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 앞에 섰습니다. 세계 지도 한가운데 동아시아, 그 동아시아의 한가운데 한반도. 작았습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정말 작은 땅이었죠. 중국 대륙에 비하면 점에 가깝고 러시아에 비하면 티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그걸 증명했고, 지형이 그걸 설명했고, 역사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빌. 나는 27년 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알라. 아니, 과소평가가 아니야? 무시했어. 있는 줄은 알았지만 뭔지는 몰랐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맥킨타이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워싱턴 전체가 그래. 국방부도, 백악관도, 싱크탱크도. 한국을 아는 사람은 많아. 하지만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동의해. 이걸 바꿔야 해. 맥킨타이어가 저를 빤히 봤습니다. 어떻게? 보고서를 다시 쓸 거야. 시뮬레이션, 지형, 역사,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물류와 미래 변수까지 전부 담아서. 이건 비공식으로 돌릴 게 아니야. 공식 채널로 올리겠다는 거야? 그래. 맥킨타이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리스크 알지? 공식으로 올리면 당신 커리어에 영향이 갈 수 있어? 지금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 축소 쪽이니까. 알아. 그래도? 빌, 27년 동안 틀린 걸 27년 하고 하루 더 끌 수는 없잖아. 맥킨타이어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었죠. 요아, 같이 쓰자. 같이? 나도 이름을 올릴게. 공동 저자로. 어차피 내 연구도 반은 들어가 있잖아. 저는 맥킨타이어를 봤습니다. 구석 자리에서 늘 조용히 앉아있던 사람. 모두가 한국을 빼자고 할 때 혼자 고개를 저었던 사람. 한국 땅을 직접 밟아보고 산을 올라가 본 사람. 고맙다, 빌. 고마울 거 없어. 이건 해야 하는 일이야.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서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별이 보이는 밤은 드문데 그날은 유난히 맑았죠.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을 바꿀 수 있을까? 켈러헨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NDS 재편의 방향을 돌릴 수 있을까? 솔직히 모릅니다. 워싱턴은 거대한 기계니까요. 톱니바퀴 하나가 방향을 틀었다고 전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저는 바뀌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전쟁을 숫자로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맹을 좌표로 보고 국가를 비용으로 환산하고 사람을 변수로 처리하는 사람이었죠. 그게 효율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는 게 전략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숫자 뒤에는 땅이 있었습니다. 땅 위에는 산과 강이 있었습니다. 산성이 있었고 그 안에서 버텨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지 않고 전략을 짜는 건 기초 없이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동맹이라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가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은 그 위치에, 그 지형 위에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서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대륙과 해양의 경계선에서 강대국의 파도를 맞으면서도 단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있어야 강대국들의 전략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를 놓지 않으려 하고, 러시아는 남쪽을 바라보고, 일본은 서쪽을 경계하고,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 2만 8천 명을 보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땅을 계산합니다. 이 땅을 원합니다. 이 땅을 탐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00만 대군이 와도, 유라시아를 삼킨 제국이 와도, 바다 건너 침략자가 와도 밀렸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꺾였지만 부러지지 않았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숫자가 아닌 눈으로 그 나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건 지도 위의 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도 위에서 절대 지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